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도경제, 국가적인 차원 속에서 선도경제를 내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선도경제가 돼야 된다. 소위 선진국 경제가 돼야 된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네? 가장 앞에서 그러니까 이끄는 경제가 된다는 얘기는요. 앞에 나아가는 경제라는 얘기는요. 근데 이거 되려면요. 지식적으로도 지식인 사회가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식인 사회가,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는요. 지식 4대주의에 쪄들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대학 선생 생활을 33년을 했지만은 항상 교육의 식민지성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적어도 선진국이라고 하면요. 유럽의 선진국이라면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얘기하잖아요. 이들 나라에는요. 자기들의 학문 방법론이 있어요. 자기들의 학문 방법론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많이 오염되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자기들의 방법론들이 있어요. 방법론이라는 것은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학문 방법론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물론이고 프랑스와 독일 이런 나라도 자기 학문의 방법론이 있어요. 많이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은요. 네? 신자유주의가 행행하면서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방법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나라는요. 지식이 재생산이 안 되져요. 국내에서. 네? 서울대에서조차도 대학원에서 석사 정도 다니다가 외국에 유학 갔다 와야 돼요. 교수하려면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해가지고는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면 박사학위 해가지고는 서울대 교수 되기 힘들다 이거예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가르칠 능력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잖아요. 예? 자, 우리 한번 오늘 삼성과 얘기니까는 삼성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예요. 제가 여러 번 보여주는 그림이죠. 우리가 모든 산업은 그 산업에 그러니까 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개념을 정의하는 소위 말해서 설계를 디자인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면은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을 처음 만들었어요. 우리가 무선 전화기 쓰다가 스마트폰이라는 전화기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2007년경부터요. 등장하는데 스마트폰이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기존의 지구상에 없었던 새로운 상품을 이제 개발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을요. 그럼 그 새로운 상품은 어떤 기능을 갖춰야 되는가? 이걸 먼저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기능을 설계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제품의 디자인 부분이죠. 예? 디자인 부분인 거예요. 반도체의 디자인 부분이죠. 반도체는 그러니까는 각 제품들마다 쓰이는 기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반도체를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기능을 설계하는 게 디자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것을 이제 설계한 것을 위탁 생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요? 그게 대만의 TSMC가 주로 하는 바로 뭡니까? 파운드리죠. 파운드리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삼성이 일로 뛰어들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메모리, 기억을 뒷받침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거를 사후적으로 이제 제품을 테스트하고 포장하고 조립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크게 보게 되면요. 그런데 미국을 봐보세요. 선진국가들은 대표적인 게 미국이 선진국이잖아요. 미국은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할 수 있어요. 반도체 산업의 전체를 그러니까는 다 갖추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선진국인 거예요. 디자인 부분은 애플, 인텔, 퀄컴이 강자잖아요. 제조 부분에도 인텔, 마이크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포장 조립 부분 이쪽에도 엠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조 부분, 그것도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으로 우리는 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디자인하는 데가 있지만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파운드리도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지금 삼성이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 뛰어드는 것도 참 제가 볼 때는 웃깁니다. 예? 웃겨요.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미국은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게 뭐냐, 돈벌이가 좋은 게 뭐냐, 디자인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과 그러니까 싸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 분업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수익성 생산을 좀 인건비가 낮은 나라로 이게 넘긴 거죠. 넘기다 보니까는 제조 부분과 포장 조립 부분은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 거죠.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하는 미국 내 기업들이요.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뭐랬을까? 중국은 자기들이 산업화 시할 때는 뒤처졌지만은 21세기에 자기들도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겠다. 선진국형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21세기 산업생태계의 핵심적인 부분이 반도체다 보니까는 반도체 생태계도 선진국형으로 갖겠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후발국가인 중국이 반도체에서 처음에 뛰어든 게 바로 화웨이가 디자인 부분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백인 국가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화웨이가 뛰어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는 미국한테 찍힌 거죠. 네가 어떻게 여기 들어와? 그래서 화웨이가 트럼프 때 제재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왜 전체 생태계를 못 만드냐 이거예요. 전체 생태계를 우리는 제대로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 산업은요. 못 만들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그러니까 후진성 때문에 이게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 교육의 후진성 때문에요. 자, 우리가 반도체를 보게 되면요, 지금요, 우리나라는 설계 역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디자인 역량이요. 더구나 최근에는 뭐냐면 인공지능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예? 육성하겠다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반도체 인재 육성하겠다고. 근데요, 인공지능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려면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데이터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설계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데, 예? 취약한데, 그럼 결국 뭐냐면 남의 나라 설계를 갖다가 하려고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예? 지금 뭐냐면 반도체 설계까지도 자동화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기능을 디자인하는 거. 이게 설계 부분이죠. 이 설계한 것을 이제 위탁 생산. 이건 이제 반도체로 만들어달라. 예? 이 설계도를 보고서는. 우리가 건축가가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그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목수들이 그러니까 집을 짓고 그러듯이요. 설계 도면을 보고선요. 그걸 가지고 위탁 생산하는 게 바로 파운드리. 이게 바로 대만의 TSMC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을 디자인하는 회사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만든 반도체를 가전제품, 자동차, 스마트폰 등등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곳에다가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걸 납품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냐면 가전제품에 쓰는 반도체, 자동차에서 쓰는 반도체, 스마트폰에서 쓰이는 반도체가 다 다르잖아요. 각각의 필요한 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반도체 디자인 부분인 거예요. 예? 우리는 이게 취약하잖아요. 자, 지금 근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설계를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게 그걸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파운드리요. 아니, 이게 파운드리, 이게 팹리스라고 그러죠. 팹리스라고 하는데 이 팹리스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애플, 인텔, 퀄컴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팹리스한테 그러니까 팹리스가 만든 설계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 게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파운드리인 거예요. 대만의 TSMC 같은요. 근데 파운드리는 뭐냐면은 이 미국의 그러니까는 우수한 팹리스 기업들과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를 설정한 거예요.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파운드리 업체들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나도 파운드리 할래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게 유행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는 그것의 문제를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근데 대만은 가장 가치 사슬 체계 속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팹리스잖아요. 팹리스가 설계를 하고 그걸 생산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파운드리니까요. 그러면 이제 대만에서는 뭘 걱정하겠습니까요? 팹리스가 갑질하는 게 걱정되죠. 팹리스가. 예? 내가 설계도 없이는 니네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해. 하면은 팹리스가 갑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팹리스에다가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종속이 될 것을 막기 위해서 대만은 뭐 했습니까요? 자체적으로 팹리스를 굉장히 많이 육성을 했어요. 팹리스를요.
지금 뭐냐면 미디어텍, 노바텍, 리얼텍, 하이맥스, 대만의 그러니까 유명한 팹리스 기업들이죠. 대만은 팹리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대만은 그러니까 파운드리만 있는 게 아니라 팹리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만의 TSMC, 파운드리가 전 세계 55%를 지금 시장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파운드리는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팹리스 회사들, 퀄컴, 엔비디아 무슨 뭐 이런 데다가 거기다만 의존할 필요 없잖아요. 애플 이런 데다가만요. 예? 자기들 나라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한테도 우리는 그러니까 저 주문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니네들이 우리한테서 안 주면 우리는 여기 미디어텍, 노바텍, 리얼텍, 하이맥스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받을 수 있어.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는 안정적인 사업이 되잖아요. 파운드리가 팹리스 회사의 미국의 팹리스 회사들하고 이 관계가 훨씬 더 그러니까는 대칭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안정적인 관계가요. 근데 한국의 팹리스는요, 지난 한 10년 동안에 오히려 쇠퇴를 했어요. 있었습니다. 주로 중소 이런 기업들이요. 근데 팹리스는 기본적으로 파운드리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생산을 위탁을 해야 되는데 파운드리가 없는 거야. 자기들 그러니까 이 설계를 받아줄 파운드리가요. 왜? 이미 그러니까는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찌꺼리를 가지고 한국의 팹리스가 그래야 되는데 별로 그거 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죠.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파운드리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예? 한국에 파운드리가 없잖아. 예? 삼성전자는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예?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한국의 팹리스가 그러니까 원래 쇠퇴를 한 거예요. 왜? 받아줄 파운드리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설계를 하더라도 그걸 받아줄 고객을 그러니까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는. 예? 그걸 위탁 생산을 갖을 파운드리를 확보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대만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저기 무시하고 국내에서 일부 저기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돈벌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팹리스가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을 못하니까 당연히 한국에 있는 파운드리도 발전을 못하죠. 한국에도 파운드리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에 뛰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도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설계한 걸 받아가지고 위탁 생산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팹리스가 그러니까는 팹리스를 확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기 미국의 주요 고객이 전 세계의 그러니까 핵심적인 팹리스 회사인 퀄컴, 엔비디아, 애플은 다 TSMC가 저기 가고 앉아 있는데, 예? 최근에 뭐 퀄컴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뭐 손잡는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앉았지만은,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뭐냐면 팹리스하고 파운드리가 같이 서로가 선순환을 해야 되는 관계거든요.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러니까는 그게 없다 보니까 팹리스도 좀 이렇게 진출을 했다가 쇠퇴를 해버리고 파운드리는 그러니까 대만한테 밀리다 보니까는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이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이 설계 부분이 오히려 역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근데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강자가 되겠다고 지금 목표 설정하고 있잖아요. TSMC를 넘어가지고 파운드리 강자가 되겠다 그래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강자가 되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유행을 쫓아가는 거야. 지금 최근에 파운드리 업체들이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는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TSMC 이런 데가 주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돈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는 파운드리가 하겠다. 파운드리가 중요한 걸 왜 몰랐겠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인제서 그러니까 파운드리 강자를 목표로 간다? 근데 파운드리 강자가 되려면요, 우수한 팹리스를 고객으로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탁 생산 받는 거니까. 예? 근데 미국의 주요 고객들이 그러니까는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로 갈 가능성? 그래 크지 않지요. 예? 거기다가 대만의 TSMC는 자체 그러니까 팹리스 회사들이 대만에 육성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팹리스 회사가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는,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을 적어도 내부의 생태계를 안 만들어 놓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파운드리 강자를 목표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뛰어들더라도 미국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종속돼 가지고
미국 고객한테 결국 뭐냐면 미국 고객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고객한테. 예? 예, 미국 고객이니까는 주문을 안 주면 그러니까는 자기도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일감이. 예? 근데 아까 그랬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자체 팹리스, 자체 고객도 육성을 했다 이거예요. 예? 왜? 미국의 그러니까 팹리스하고 관계를 그러니까 예?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까 갑질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즉 생태계를 이해를 한 거예요. 생태계를. 그럼 대만 같은 경우는 팹리스가 육성됐기 때문에 설계의 능력이 이게 육성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 능력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팹리스에 관심 없잖아요. 파운드리에만 지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육성하겠대.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정부의 산업정책과 교육정책이 거기에 쫓아갑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그러니까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육성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그러니까 지난 몇 년 사이에 파운드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돈벌이가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는 파운드리로 지금 유행 따라서 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서. 예? 파운드리가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를 주다고 그러다 보니까요. 자, 이거 봐보세요. 대만에서, 이게 최근에 6월 6일자 기사입니다. 대만에서 한국 기업의 주문 반도체를 뒤로 돌려라. 예? 지금 뭐냐면은 한국의 팹리스들이 파운드리를 못 구하는 거야. 자기들이 설계를 했는데도 그거를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맡길 기업이 그러니까는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대만에다가 하는데 한국에서 주문하는 것은 저 뒤로 그러니까 후순위로 갑질하고 앉아 있는 거죠. 갑질하고 있는 거야. 대만의 파운드리가 한국의 팹리스를. 예? 왜? 한국은 시스템 반도체 하나에만 그냥 이렇게 목매고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는 생태계를 구성 못한 거예요. 선진국가는요, 자기 완결적인 생태계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만은 파운드리 업체가 TSMC가 자국의 팹리스 회사가 주문한 거부터 먼저 처리하고 한국 거는 마지막으로 후순위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생태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를 그러니까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TSMC가 다른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들까지 같이 그러니까 동반 성장을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동반 성장을 사고하고 있는 거라고. 왜? 대만의 팹리스가 성장을 해야지만이 대만의 파운드리인 TSMC도 자기들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삼성전자 어떻게 합니까요? 내가 하는 주력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일본에서 공급을 받던 어디서 가든 간에 이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보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골탕을 먹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예? 세계 인류 기업이 되려면요. 자신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게 하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팹리스 육성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힘을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삼성전자가 그러니까는 파운드리에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동기니까요. 근데 최근에 한번 봐보세요.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도체 강국에 인재가 없다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서울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하고 팹리스 생태계 강화를 나서겠다고 서울대 이혁재 교수라고 반도체 전문가죠.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반도체 시장을 비유를 하게 식재료하고 음식은 그러니까는 좋은 식재료와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는 있는데 레시피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계 능력이 그러니까 팹리스가 없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 거는 공정은 잘하는데 예? 팹리스를 이거를 설계를 하는 이게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팹리스 인재가 왜 없게 된 거냐 이거예요. 지금 서울대나 이런 데서 구하는 게 뭘 구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구한다니까 파운드리에 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서울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 국립대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는 곳 아니에요. 그럼 서울대는 적어도 반도체 생태계를, 이게 지금 최근에 한 얘기예요? 팹리스 인재는 없는 게? 우리나라가 반도체 역사가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예? 반도체 산업의 역사가요. 근데 이거를 반도체 생태계를 왜 그동안 이렇게 방치를 했냐고요? 예? 반도체 생태계를 왜 방치를 했냐고요? 반도체 그러니까 생태계를 팹리스 파운드리를 왜 육성하는 것을 방치를 했냐고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 삼성전자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서울대다가 그러니까는 계약형 그러니까는 이 파운드리 학과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냐면 그걸 정책적으로 지원해라, 그거 하라고,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걸 해야지, 뒷받침해줘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서울대 정도라면은 정부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부에다가 조언을 하고 같이 그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 30년이면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왜 그동안에 이걸 왜 방치했냐고요. 팹리스 인재난이 생긴 게, 팹리스가 아까 그랬죠. 역성장을 했다고요. 예? 왜 이게 역성장이 됐습니까? 파운드리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국내 파운드리가 육성이 안 됐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팹리스 인재를 육성해봤자 파운드리에서 받아줄 파운드리 산업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결국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특화를 하게 되면은, 유행에 따라서 파운드리에 특화를 하게 되면은 인재들은 다 또 뭐냐면 파운드리에 또 집중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예? 우리나라 이게 현실이라고요. 대학이 그러니까는 기업에 휘둘리고, 정부의 정책이 기업에 휘둘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기업이 한 나라의 산업 생태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그러니까는 유행에 따라서 춤추는, 거기에 같이 그러니까는 한 나라 최고의 국립대학하고 정부가 그러니까 같이 춤추면 되겠냐고요. 예? 이거 봐보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의 1번 의무는 산업인재를 공급하는 거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서울대다가 계속 요구했던 게 뭐예요? 예? 소위 말해서 파운드리 학과 육성하는, 파운드리 인재 육성하는 것을 학과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거겠잖아요. 그러면서 교육부 차관한테, 예? 교육부가 이거를 발목 잡지 말고 삼성전자가 필요한 인재를 그러니까 공급해주라 이거잖아요. 대학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 그러니까 또 이 유행이 바뀌게 되면은 글로 또 옮겨가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교육부가 또 같이 또 이렇게 옮겨다니고 맨날 이렇게 할 겁니까?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그러니까는 보다 선진국형으로 갔도록 대학하고 사실 머리를 맞대가지고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도 거기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만의 TSMC는 그 정도는 돼 있는 거예요. 대만의 교육하고, 대만의 정부하고, 대만의 그러니까 TSMC하고 대만의 팹리스는 그거를 같이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만보다 못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창피한 얘기지만. 예? 대통령이 이렇게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빵점이니, 예? 교육이라는 것을 산업인재 공급해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들 공급해줘라 이거잖아요. 근데 기업이 가다 방향 바꾸면 또 방향 바꿀 겁니까? 예?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는, 예? 제대로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그럴 전략이 없는 기업에게 휘둘리면서 이렇게 끌려다닐 거냐고요. 예? 삼성이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삼성이 제조 부분의 강자잖아요. 특히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요. 근데 우리가 이 공정과정에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많다고 서울대 이규혁 교수가 얘기했는데, 우리 2019년도에 아베한테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소재 부품 보복 당할 때 그게 뭘 당한 것입니까? 이 반도체 제조 부분의 공정 과정을 보게 되면 5가지 단계가 있죠. 웨이퍼를 제조하는 과정, 예? 웨이퍼 제조하는 과정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산화 공정 과정, 포토 공정 과정.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식각인데 애칭이라고 우리가 애칭가스 많이 들어봤죠. 애칭가스요. 그 다음에 이제 증착하고 유연 주입 과정들이 5가지 공정 과정이 있는데, 일본이 공격한 게 바로 뭡니까요?
도포, 포토레지스트란 말 많이 들어봤었죠. 그리고 애칭, 불화소 많이 들어봤죠. 이 과정을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하더라도 이거를 삼성전자가 이거를 소비를 안 해준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리고 일본에다 계속 의존해가지고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조 부분, 자기가 만들어야 될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아니 시스템이래. 메모리 반도체 필요로 하는 부품 소재조차도 국내에 그러니까 생태계를 못 만든 거예요. 삼성전자는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입니까? 회장입니까? 이재용 회장이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로 날아갔죠? 최근에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ASML이라고 네덜란드 유명한 그러니까 EUV 소위 말해서 이게 자외선 무슨 이 노광장 반도체 장비잖아요. 유명한 그러니까 장비 회사잖아요. 여기 가서 이 장비 확보하려고 장비 구입하려고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자기가 생산해야 되는 메모리 반도체에 필요로 하는 부품, 소재, 장비조차도 생태계를 구축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생태계는 고사하고 소위 말해서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 소재 장비조차도 국내에 그러니까 하나의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 기반을 생태계를 못 만들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삼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부품 소재 공격을 한 거고, 예? 네덜란드 같은 데서 ASML 니네들 그런데 안 팔겠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예? 삼성이 지금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선택한 것도 지금 파운드리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파운드리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장 형국이 벌어졌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제품들이 막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 새로운 제품의 반도체가 다 필요해요. 그 제품들마다 기능적으로 다른 반도체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설계가 그러니까 막 수요가 폭증하는 거예요. 그걸 미국에 그러니까는 애플, 퀄컴, 인텔 이런 데가 막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 이런 데가.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위탁 생산하는 것은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근데 그걸 대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거야. 세계 시장을.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신나게 돈을 번 거야. 대만의 TSMC가. 대만하고 여러분들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격차가 커지고 있어. 예? 자, 우리가 그래서 한국의 그러니까 인재하고 미국의 인재의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이 산업구조의 차이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인재들은요. 어떤 특정 분야, 산업 생태계에서 한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교육도 거기에 그러니까는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는 데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전체를 설계하는 역량이 부족하고 특정 부분의 인재 육성에 초점 맞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대기업이 그쪽에 필요하다 하면 그쪽으로 끌려다니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차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가는 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가 굉장히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로 통제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컴퓨터 분야에도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계 능력인 거예요. 전기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예? 전기차에 그렇게 각종 필요한 기능들의 부품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데 소프트웨어를 통일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을 보게 되면은 전체를 이렇게 본다고요.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전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건지를 읽어낼 수가 있고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라는 거를. 그러니까 숲을 보고 그 속에서 나무들을 그러니까 이 역할들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숲 속에 있는 어떤 나무 하나에 가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쪽이 만약에 다른 나무가 더 수요가 커지게 되면은 그쪽으로 또 옮겨가는 거야. 그러면 그쪽으로 마찬가지로 학생들 교육도 그쪽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후진국형이다 보니까는 교육도 계속해서 이렇게 불구적인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
이 차이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요? 우리나라는 특정 부분에 집중된 편중된 교육 수요, 쏠림 현상이 있죠. 우리 이쪽 사회과학 쪽에서도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갈 무렵에 이 비즈니스 스쿨 계통에는 경제 경영 쪽에는요. 파이낸스가 굉장히 아주 바람 불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어떤 분야가 굉장히 수요가 많다면요. 전부 다 그걸 해. 전공자가 대부분이 다 파이낸스로 갔었어요.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들때가 딱 같이 눕듯이 바람 부는 방향 눕듯이 글로 다 그냥 다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뀌게 되면 유행이 바뀌게 되면 다 글로 또 쏠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중돼 있죠. 산업 생태계는 안 만들어지죠. 이 산업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이게 결손돼 있다는 얘기는 교육 생태계가 결손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요? 학생들을 키우다 보면 대학원에서 간 다음에 대학원에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석사, 박사 훈련을 잘 쌓아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박사하겠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그러니까는 그걸 하찮게 취급해요. 하찮게 취급해. 그래서 자연히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최소한 그러니까 가서 학위를 따와야 되는 거야. 교육이 재생산이 안 되어져요. 예? 교육이 재생산이 안 돼.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한국의 지식 생태계를 보게 되면 해외 유학에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일정 부분은요. 가장 상위 부분은 박사과정은 해외 유학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유학 의존하고 있듯이요. 예? 반도체 산업을 보게 되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식인 사회의 식민지성이죠. 지식 사대주의죠. 이게 구조화된 겁니다. 지식의 식민지성이 있는 한은요. 정신이 자기 완결적인 이런 것을 사고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보게 되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농담 비슷하게 받아주세요. 대한민국 자기 그 동료 교수가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예국에서 그보다 못한 얘기를 하면은 예국의 어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 하면서 막 수입하다가 그걸 막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사대주의에 굉장히 쩔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쩔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그게 약화되어 있는데 저희 기성세대 같은 경우 보면 이 사대주의에 그냥 쪄들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뭐냐면 국내 들어와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런 열등감에 쪄들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의 이런 사대주의가 산업의 사대주의로 이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산업의 사대주의가 지식 사대주의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선진국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분업 어떤 특정 부분을 담당을 해서 만들고 있는 분업 체계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한번 봐보세요. 갤럭시가 성능은 그러니까 우리가 갤럭시가 아이폰에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2017년, 18년 당시 때 저건데 칩 설계 역량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냐면요. 먼저 그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애플의 아이폰하고요. 애플의 아이폰이 그러니까 아이폰 X가 나왔을 때, 10이 나왔을 때고, 애플의 그러니까는 그 기존 애플인 7하고 이제 이게 그린 색깔로 박스 내놓은 거고요. 그다음 삼성의 S8을 하고요. 그다음에 퀄컴이 만든 그러니까는 퀄컴이 소위 말해서 칩은 그러니까 이게 스냅드래곤이라 그러죠. 스냅드래곤. 삼성은 그러니까 엑시노스라고 하고요. 칩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애플은 그러니까 애플 칩이 있고요. 그런데 속도가 애플이 훨씬 빠르잖아. 이게 속도거든요. 밑에 보면 스피드 레일링이 어디에 있죠? 퀄컴하고 삼성은 비슷해도 근데 퀄컴에 보게 되면 퀄컴은 이거를 가지고 이 칩을 어디다가 제공하고 있습니까?
샤오미 6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제공한 칩이었던 거예요. 예? 삼성은 뭐냐면 자체 그러니까 칩을 가지고 삼성 이 저기 뭡니까 S8에 그러니까 들어갔던 것이고요. 애플은 자체 칩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아이폰 10하고 아이폰 7에 들어갔던 건데 훨씬 더 빠르잖아요. 예?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요. 자,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자체 개발했죠. 애플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PC를 만들 때, 매킨토시라는 PC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는요. 모토로라나 인텔이 제조를 한 걸 썼어요. 근데 애플이 모바일 분야에 진출하면서부터는 지금 뭐냐면 디지털 생태계로 사업 모델을 바꾸면서부터는요. 애플이 굉장히 폐쇄적인 생태계잖아요. 자기들 그러니까 iOS 운영 프로그램도 자기들 OS를 쓰게 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생태계잖아요. 안드로이드 안 쓰고요. 그렇죠? 이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반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는데 아이폰은 뭐냐면 자체 프로세서를 이제 그러니까 개발했었어요. 자체 칩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예? 프로세서에서요. 그러니까 그 설계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요. 자, 스마트폰에 인공지능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픽이라든가 비디오를 위해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는 맞는 칩이 이제 그러니까 칩을 개발을 한 거예요. 왜 이걸 개발했냐면은 이런 인공지능이나 그래픽이나 비디오를 작동시키려니까는 배터리에 그러니까 수명이 굉장히 그러니까 짧아지잖아요. 예? 이 배터리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게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뭐냐면은 셀룰러도 셀 방식의 통신망을 셀룰러라고 하잖아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는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는 굉장히 배터리 수명이 그러니까는 이게 줄어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셀룰러 연결 방식까지도 이게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 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어떻게 했냐면 추가 전력을 소비하고 빠른 데이터를 처리를 이제 요구가 되다 보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뉴럴 엔진. 그러니까 인공지능 엔진을 여기다 이제 그러니까는 결합시킨 그러니까는 칩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게 바이오닉 프로세스죠. 바이오닉이라는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명체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바이오닉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칩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뭐냐면은 자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드웨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는 자체 프로세서를 만든 거예요. 그 자체 프로세서를 만든 데 속에서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걸 해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앞에서 소개한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면서 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뭐냐면 전기차 만들면서 많은 부품들이 필요하잖아요. 모델이 바뀔 때마다요. 그거를 그러니까 통합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를요. 그러니까 애플은 뭐냐면 자체 소프트웨어, 자기의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자기의 소프트웨어를 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프로세서 칩을 그러니까 개발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데이터를 훨씬 많이 처리하고 그래픽이나 비디오까지 처리하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가능하게 한 거예요. 속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근데 삼성은 뭐냐면은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세서는 삼성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고객한테도 적용되도록 설계됐단 말이에요. 삼성은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팔고 그러니까는 왜 그렇습니까요? 삼성의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안드로이드잖아요. 예? 안드로이드 걸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칩을 만드는데 삼성의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 OS를 쓰는 게 또 아니고 삼성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기 소프트웨어 삼성에서 많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어플들이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삼성 거에만 작동되는 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칩, 그러니까 프로세서 개발에 있어서도 애플보다 뒤처지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런 거냐? 애플은 뭐냐면은, 애플은 자기 생태계에, 그러니까 서로가 다 상호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다 서로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게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삼성은 뭐냐면 다 따로따로 놀고 앉았잖아요. 따로따로. 안드로이드 어플을 써야 되고, 예? 그리고 자기 칩을 그러니까 또 개발을 해가지고 다른 데 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자기 저거하고 안 맞는 것도 이게 돼야 되다 보니까는, 예?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퀄컴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러니까 그 평론가인 벤 바자린이 2017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죠. It is somewhat unfair to compare Apple's chip. 애플의 칩 디자인하고 퀄컴의 칩 디자인, 퀄컴이나 인텔이나 AMD도 유명한 칩을 만드는 설계하는 회사잖아요. 이거 프로세서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들의 칩과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다. 이들 경쟁자들은 뭐냐면은 just one device or platform. 그냥 하나의 기기 혹은 하나의 플로팸의 디자인이 이게 초점을 맞추기에는 여유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퀄컴이나 인텔이나 AMD가 만드는 거는 여러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납품한다 이거예요. 하려다 보니까는 하나의 제품이라든가 하나의 디바이스라든가 하나의 플로팸에만 딱 맞는 그러한 것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급 칩 설계를 못하는 거죠. 예? 애플은 뭐냐면 자기 제품에만 자기 생태계에서 지원하는 것만 특화를 하는 거니까는 굉장히 고급 칩을 설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거기에 상호 그러니까는 충돌이 안 되는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서로가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성능이 뛰어난 칩이 개발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퀄컴 같은 경우는 근데 뭐냐면은 퀄컴이 개발한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는 여기 고객에는 뭐냐면은 좀 값싼 스마트폰을 만드는 샤오미라든가 원플러스 JT 같은 경우도 거기다도 납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다 맞는 걸 해줘야 되다 보니까는 이런 애플처럼 고급 칩을 못 만드는 거죠. 예? 고급 칩을 못 만드는. 그 결과가 이런 속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속도 차이를. 그러니까 생태계를 구성한 기업하고 퀄컴이나 이런 데는 모바일 생태계를 만든 회사는 아니잖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설계에 특화된 하나의 팹리스 회사들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애플은 뭐냐면은 하드웨어, 그 다음에 모바일 생태계, 이거 전체를 다 하니까 만든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애플이 그러니까 2조 5천억 달러 기업 가치인 반면에 퀄컴, 인텔, AMD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이들 회사들은 2천억 달러도 안 되잖아요. 네? 퀄컴, 인텔, AMD 굉장히 이 반도체 디자인하는 설계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애플하고 보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20분의 1, 아니 10분의 1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기업 가치가요. 네?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애플이 그리는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네? 퀄컴이나 인텔이나 AMD는 그 중에 그러니까 반도체만 가는 것이고 애플은 모바일 생태계를 그러니까 아예 플랫폼 생태계를 디지털 생태계를 구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플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을 한 거예요. 예? 지난 20년 사이에 애플은 그러니까 10배 정도가 삼성전자가 한 10배 성장했다면요. 기업 가치가 애플은 그동안에 얼마나 성장했냐면요. 4배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전된 거죠. 예? 2000년만 하더라도 애플이 삼성전자의 10%뿐이 안 됐었어요. 기업 가치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요? 예? 지금은 애플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애플은 그러니까 2조 9천억 달러 됐었고 삼성전자 지난해 연말에 4,700억 달러 정도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넘사벽이 됐다. 이런 이제 자조가 나온 이유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TSMC도 삼성전자는 안중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TSMC는 자신의 그러니까 주요 고객인, 핵심 고객인 미국의 그러니까는 설계업체들, 팹리스 업체들을
자기는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자기 걔네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만은 핵심 반도체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팹리스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그냥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못하지만은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사후 공정 처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죠. 삼성전자보다도요. 바람에 덜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 3월 말에는 TSMC하고 삼성전자가 기업 가치가 한 1,000억 달러 차이 났었습니다. 근데 올해 6월달 최근에는요. 얼마까지 벌어졌느냐? 1,300억 달러 이상으로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TSMC 타도를 예측한 데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TSMC 타도 못합니다. 삼성전자가 크려면은요 반도체 생태계를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팹리스도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키우려면은 팹리스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 파운드리는 팹리스를 설계업체들이 주요 고객이잖아요. 근데 주요 고객을 미국 기업만 쳐다보고선 사업할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TSMC하고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삼성전자한테 그러니까는 갑질을 하죠. 니네한테 물건 주려면 가격 더 낮춰. 이렇게 할 게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이건 경영 전략상을 해도 이건 하수화하는 겁니다. 예? 아까 그랬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를 가는데도 필요한 부품 소재, 장비들을 육성을 안 한 거야. 한국에 그러니까는 이 생태계를, 메모리 반도체 생태계도 제대로 육성을 안 한 거야,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뭐가 터지게 되면 그냥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